보자. 자, 실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몇 페이지냐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네, 일단 일반점표 해야죠. 그죠?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주총에서 일단 이거 현금 배당을 500만 원을 결정했대요. 우리가 실제로 주총에서 배당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현금 배당 주겠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 배당 등이죠. 그래서 이 500만 원은 미지급 배당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요 미지급 배당 우리가 현금 배당의 10%를 다시 이익준비금이라는 우리가 법정선입금이죠. 이익준비금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총 550을 쌓아야 돼. 500 우리가 50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벌어들인 거 550 중에서 500만 원은 직접 내가 쓰는 거. 50만 원은 은행에다가 적립한다. 이거랑 비슷하죠. 내가 벌어들인 게 총 얼마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직접 쓰는 거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주주들한테 50만 원은 내가 통장에 넣는 거니까 총 550만 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550 중에서 500은 밖으로 내보내고 50은 쌓는 거 이렇게. 네. 그걸 우리가 뭐로 하냐면 이익잉여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하잖아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이때 시험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도 점수 인정했어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쓰셔도 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거잖아요. 맞죠? 차변으로 가는 거죠, 얘가. 그다음에 미지급 배당금은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총일에 안 줬을 때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법정적립금이 계정 과목이죠. 얘가 쌓은 거니까 그 쌓는 이익준비금이 그만큼 늘어야 되죠. 자본이 느는 거니까 50만 원만큼은 대변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얘가 처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교재 142페이지예요. 교재 142페이지에 이 문제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네, 2번 문제는 여러분들 해석하시는 문제예요. 여기 미지급금으로 계산됐던 걸 임차보증금하고 상계했다라고 돼 있죠. 미지급금하고 임차보증금을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죠. 분계로 따지면. 그거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5월 25일 날 우리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상계하려면 차변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미지급금은. 항상 채권 채무 거래처 걸어야 되니까 얘 채무 거래처 가시고. 자, 우리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잖아요. 항상 보증금은 내는 사람이 자산이죠. 나중에 물려받을 거니까. 그럼 자산 차변을 상계하면 대변으로 상계하는 거죠. 상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처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차보증금도 거래처 걸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임대하고 임차. 이거 얘는 뭐 어떤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계 끊는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우리 좀 많이 봤었죠, 여러분들. 이거 뭐였냐면 우리가 신화가 파산해서 외상매출금 3,400만 원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받게 되면 일단 무조건 대손충당금 먼저 잡아 빼죠. 상계하죠. 지금은 대손충당금 얼마인지 안 줬잖아요. 이거 어디서 줘야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합계자 이상표. 우리가 6월 해당 일자 어떤 몇 월 며칠자 어느 날짜에 잔액 줘야 하는 장부가 여러분 합계자 이상표잖아요. 2번을 했었는데 많이 잊어버리셨네요. 그렇죠. 이거 합계자 이상표였어요. 기억하셔야 돼. 이 문제는 최근 들어 좀 내고 있어요. 이거 10골제고. 그래서 합계자 이상표가 일정 시점에 계정 잔액 줘야 하는 장부죠. 그렇죠. 그래서 합계자 이상표 들어가서 6월 15일자 조회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우리 대손충당금은 채권 차변을 자박 빼내가 대변 태생이잖아요. 잔액이 대변에 900만 원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확인했고, 그렇지, 분계는 여러분들이 쉽죠? 이거 분계는 6월 15일자 대변에 이렇게 하는 거 대변에 외상매출금 있다 3,400만 원 채권 없어진 거니까 이렇게 신화 그리고 차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900만 원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차변에 대손충당금 900만 원 다 빼고요. 나머지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더 2,500만 원 못 받게 됐죠. 그거는 우리가 대손상각비인데 조심하실 건 지금이야. 내가 못 받게 될 채권이 외상매출금이니까 대손상각비가 맞지만 얘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이 아니면 즉 매출채권이 아닌 게 기타의 대손상각비 쓴다라는 것도 유념하시고 그죠? 그래서 대손상각비 이게 된다. 얘는 매출채권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가 어디 있냐면 48페이지에 있어요. 네. 48페이지 있긴 한데 거기 48페이지는 합계장에 싹 조회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세무 1급에 회계 1급의 장부조회도 대비하시는 거죠. 1.7점의 계정장에 조회하는 거. 그렇죠?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틀리셨을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면 이거 잘 나오는데 이게 그거예요. 상품을 소모품으로 사용했다. 상품이 어떤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은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판매 목적, 할인 목적으로 사용했죠. 혹시 이걸 뭐라만 기억나시는 거예요? 이거 회계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그래서 이거 63페이지 있어요. 타계정 대체는 문제를 읽으시면서 안 떠오르시면 이게 나중에 판단이 안 돼요. 타계정 대체 문제입니다. 컴퓨터한테 매출 원가가 아니다라고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변에 상품 빠졌는데. 사계정 아니 1점은 맞아요. 사계정 대체는 1점은 맞습니다. 얼마 벌어야 돼요? 990만 원, 120만 원. 90만 원 벌어야 되는데 판매가는 지금이 시세고 나는 상품 매입할 때 9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장부에 90만 원 적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변에 상품을 빼내고 그 타계정 대체는 여러분들 해당 재고 자산에 8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소모품을 비용 처리하라고 돼 있으니까 소모품이죠. 그죠? 근데 그게 제조부서라고 했으니까 500%의 소모품비가 되겠네요. 되셨죠? 알겠습니다. 타계정 대체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최근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타계정 대체 어떻게 문제 푸시지 않으셨어요? 제 숙제 내드릴 때? 그죠. 너랑 비슷한 기부 있었잖아요, 기부. 그죠? 그 문제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또 나왔죠. 부동식기. 주식 발행하는 거. 일단 페이지는 136에서 137. 여기는 대놓고 공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들은 그냥 무조건 내가 틀리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라는 말 보시면 무조건 주식 발행한 거 곱하기 액면가에 이게 자본금이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30일자에 대변에 자본금이 500만 원 늡니다. 1000주 곱하기 5,000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우리 여기 신주 발행비 나왔죠? 신주 발행비는 우리 발행가액에서 까잖아요. 그 발행가액은 1000주 발행했고 한 주당 8,0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 800만 원이죠. 맞죠? 800만 원에서 35,000원 빼야죠. 여러분 비용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걸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이게 받은 게 796만 5천 원일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신주 발행비 발행가에서 깐다라고 했었죠. 나머지가 문제에서 원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으면 상기하잖아요. 문제에서 별도로 언급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적으시면 되고요. 아니 문제에서 또 마찬가지예요. 장부를 조회해서 처리할 것. 이 말은
11월 30일자 합계잔액 상표가 주식 할인 발행처가 검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쯤? 아시죠? 금요일쯤 넘어갈게요. 이거 되게 꼭 하세요. 자, 메인 매출 비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쉬웠어요. 메인 매출 좀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죠? 메인 매출 비가 좀 쉽습니다, 실제. 자, 1번은 여러분의 현과죠. 그죠? 여기 부가가치세 부담했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의 설치비는 대전가만 왔어요. 기계장치, 맞죠? 기계장치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계장치 설치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받았어요. 그래서 얘는 매입 쪽에 현과 유형이 됩니다. 현과 유형. 조심하실 건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혼합이 돼야죠. 좀 조심하시고 현금 영수증이라고 절대 여러분 현금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자가 7월 30일 그래서 유형은 현과 매입 쪽에 현과고 공개 유형은 아래에 차변에 기계장치 적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여러분 수입이죠. 여러분들 지금 문제 수입은 그래 그나마 그래도 좀 여러분들 낚시를 안 했어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그 외국에 놈을 줄 때가 있죠. 외국에 놈은 우리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때는 세관장에 있는 세관 거셔야지 외국에 있는 놈 거시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 관련 없잖아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얘는 수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20만 원은 세무서장한테 주죠. 요거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았고, 나는 과세 사업에 쓸 거니까 나중에 팔아서 매출세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계정 과목은 부가세 대급금이었을 거예요. 원재료가 아니라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되려면 이거 매입세 불공제가 돼야 돼요. 맞죠? 매입세 공제가 되면 원재료 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돌려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8월 10일자 유형은 수입. 그리고 이 200만 원은 세관장의 가상의 매출액. 맞죠? 이 20만 원 걷기 위해서. 그다음에 전자력 분계는 혼합 끊으셔도 되고, 현금 끊으셔도 되고. 대신에 원재료 계정 없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이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난은 22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부가세 포함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 이걸 보셨었어야 돼요. 서적. 책 면세죠. 여러분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적이니까 면세입니다. 면세. 그래서 아이는 여기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얘는 매입 쪽에 면세죠. 그렇죠? 계산서 나오면 면세 유형. 그래서 얘는 매입 쪽에 면세고요. 우리 보통예금에서 ETS니까 공개유형 혼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거래처는 책방이라는 거래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계정권 뭐였어요? 책 구입할 때. 기억나시는 계정권 책 구입하거나 부동료 내는 거, 잡지 같은 거, 신문 부동료, 도서 인쇄비, 맞아요. 800건대 도서 인쇄비 주시면 돼요. 저거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복귀, 알겠죠? 도서 인쇄비 쓴다라는 거, 계정권 다시 복귀하시면 돼요. 그래서 9월 7일날 유형은 매입 쪽에 면세 유형. 우리 면세 유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서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계산서 없으면 면세 유형 못 써요. 22만. 조금 틀리면 점수가 없어요. 이거 괜찮아요. 우리 시험 볼 때 도서 인쇄비 기억하면 되죠. 인쇄비 맞죠? 올림픽 때 잘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주는 문제였죠, 여러분들? 자, 4번은 여기 영세율 제품 팔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매출 쪽에 영세유형입니다. 그리고 대금은 제품을 전액 외상으로 판 거니까 뭐 전액 외상 매출금이죠? 네, 그러면 외상하셔도 되겠네요. 뭘 혼합하셔도 되고요.
되는 거 주는 문제예요. 뭐 제가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영세. 그다음에 내복 신용장 구매하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거는 3번. 공개유형은 뭐 예상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 넘어갑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트럭에 타이어 구입하고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대요. 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를 줬네요. 근데 우리가 트럭은 여러분들 승용차 해당이 안 되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따지시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를 받은 거니까 얘는 매입 쪽의 카과 유형이에요. 그렇죠? 매입 쪽의 카과 유형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이렇게 보신다라고 했었죠. 나한테 판매한 카드로 팔면 가맹점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상대방은 삼진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시민카드가 되네요. 나왔네, 시민카드가. 그리고 여러분 이건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도 아니죠. 타이어를 사면 여러분들 타이어를 샀다고 타이어에 자동차에 뭔가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 교체죠. 그렇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쓰셔야 되고 했는데. 자, 유형은 매입 사과. 거래처는 삼진 타이어. 분개형은 카드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 신용카드사 시민카드 걸리고 차량 유지비 걸리면 되겠죠. 이게 500건데.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메인 매출 되게 쉬웠어요. 메인 매출은 입력부터니까 푸시는 게 제일 낫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의 1번 6페이지. 얘는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중요해요. 신고서 같지 않아요. 그죠? 신고서까지. 자, 이거 입력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대략만 보여드릴게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10월부터 12월. 일단 판매 장치부터. 돈이 없었죠? 그 다음에 층 1, 101호. F2번도 불러보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면적 30, 330. 임대기간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끝. 얘는 하나밖에 없죠. 자, 근데 이제 정선상에는 2층 201호. 면적 330, 30. 첫 번째 임대 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이었죠. 2000 다시 이렇게 넣으시고, 그죠? 항상 중요한 게 이거 갱신을 넣는 거. 여기다가 갱신일은 2021년 10월 1일 날 했고, 그죠? 다시 여기에 두 번째 임대 기간 적어주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에 2200. 이 문제에서 이자율은 1.2%라고 줬죠. 이거 이자율 원래 1.2로 세팅돼 있어요. 원래. 혹시라도 이자율이 뭐 다른 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자, 근데 신고서에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전체 합계 있죠. 전체 합계. 내가 임대인자는 임차인 2명이잖아. 2명. 맞죠? 그럼 2명에 대한 여기 월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임대료 받은 거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죠. 상가 임대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출 쪽이 과세 유형이죠. 우리가 월세 받은 건 월세를 받은 것처럼 해석하는 게 월세 받았을 실제로. 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면 10월 달부터 12월 달 신고서 작성하라고 돼 있잖아요. 임대료 받은 거 과세죠. 주택임대 아니니까 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1,330만 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물어보시고 있으면 바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또 여기 간주임대료 있죠. 간주임대료. 우리 간주임대료는 임대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네,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거지. 그래서 상상 속에 임대료 받은 거니까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안 하는 과세죠. 그냥 건별이지 건별.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과세니까. 그래서 건별은 우리 4번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과세 기타의 4번 쪽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네, 되셨어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이거 하는 얘기예요. 이거. 부동산 임대공별 요새서니까 그 매출액을 신고할 때 어디다 또 신고서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매출액을. 그럼 매출액은 지금 월세하고 뭐 뭐밖에 없냐고 간주임대밖에 없잖아요. 월세는 10% 과세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고 간주임대로는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과세 매출이고 그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얘기 신고서에다가. 자 이제는 신고서네요.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낚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산세에 민감하시기 때문에 뭐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낚시를 쳐요. 왜 낚시냐? 만약에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럼 가산세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가산세예요. 근데 내가 의무를 안 해도 되는데 안 했어. 그럼 가산세 안 떼요. 안한 걸 안 한 거 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보시면 이런 거. 전자세금 계산서 미발급. 원래 신용카드로 매출하면 신용카드 발급하는 거지 전자세금 계산서 꼭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것들에 파닥파닥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런 거 가끔씩 가산세 많이 민감하시더라고. 아셨죠? 우리가 적격증명서 중 하나만 받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매출 자료의 첫 번째는 우리가 1번에 집어넣는 거죠. 5천만 원. 그죠? 그리고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1번 5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매출 쪽에 두 번째 칸은 하과니까 3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직수출이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놈이니까 그죠? 6번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직수출 한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소멸시 후 완성돼서 대손세 공제 6번 충족하면 10만원 빼주죠. 그렇죠? 빼주니까 마이너스로 하셔서 빼기. 그래서 얘는 8번에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대손세 가감란에다가 빼기 10만원 적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쪽. 자, 원재료 매입은 요거 10번에 들어가겠네요. 감가상각 자산 아닌 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그렇죠? 10번에 4천만 원과 400만 원씩 넣으시고. 얘는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요거. 뭐냐? 일단 여기 계산서 받았으니까 부가가세 부담 안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부담은 우리가 의제 매입세 그 매입세 부담 안 했지만 우리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세 부담한 것처럼 의제해가지고 빼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아예 여기 있네요. 세 번째 점에 이 문제에 한해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가정을 하라고. 그렇죠? 그럼 104만 원에 104분의 4 곱한 게 의제 매입세 공제 가능한 사이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만 원 나와. 4만 원. 우리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14번 쪽.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왜냐? 세금 계산서 안 받았어요, 얘네들은. 근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금액은 104만 원 매입했죠. 세액은 4만 원이 되는 거고요. 104분에 적용한 거.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소모품 매입했고요. 세금계에서도 안 받은 거 잘한 거예요. 맞죠? 우리 카드도 받고 세금계에서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소모품이니까 일반 매입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41번에 50만 원과 100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업무용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맞죠? 8인승 이하 1000cc 초과하네요. 뭐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일단 넣어야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번 쪽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고 감가상각 자산 매입했으니까 11번에 일단 집어넣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받은 게 불공제잖아요. 50번에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도. 되셨죠? 세금 계산서 받은 불공은 넣고 다시 한 번 더 입력 해주시면 되고. 미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셨죠? 이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던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전자신고했다는 뜻이에요. 홈택스가 전자신고거든요. 전자신고. 그렇죠? 꼭 전자신고라고 안 줘요, 여러분들.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깎아주잖아요. 전자신고세액 문제. 그래서 여기 전자신고세액 문제 10,000원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입 쪽에 여기 상품 매입.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 얘는. 확정신고 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우리가 종이 받은 건 문제가 없어요. 종이를 발급하는 건 문제지만. 우리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건 확정신고 때 매입세 문제 가능합니다. 자, 얘는 어디다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여기 12번 난이 되겠죠.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 그죠? 12번에 38번.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 계산서 매입 쪽. 얘는 가산세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가산세 없어요. 왜 없냐? 이것처럼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이 요 파란색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 빨간색이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이죠. 맞죠? 얘는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을 누락해가지고 공제를 못 받았죠. 무슨 말인지 보시겠어요? 얘는 매출세액은 누락 안 했고 매입세액만 누락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빨간색 빼기 파란색 빼기 빨간색이 마이너스이고 환급세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돌려받은 세금이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 신고를 못했습니다. 못 돌려받았어요. 그렇죠? 안타깝죠, 많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면 나쁜 놈이지만 이게 마이너스면 나쁜 놈이야 불쌍한 놈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때린다라고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고. 끝입니다. 이 끝. 자, 이제 결산 갈게요. 자, 문제 4번에 1번은 이거 뭐 단기 매매 주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주당 500원 올랐잖아요. 내가 5,000주 가지고 있으니까 250만 원의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렇게 끊으란 얘기예요. 12월 31일 가져가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았네요. 넘어갈게요.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2번. 자, 보시면 선급비용 문제니까 바로 처음에 뭐로 처리했는지 꼭 보셔야 돼요. 항상 지나간 기간을 먼저 보시면 이게 낚입니다. 회사가 1년치를 1년치 보험료를 전액 지급하면서 얘를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다 먼저 냈자라고 처리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5개월 시간이 지나거든요. 네, 그 5개월 동안은 지났으니까 먼저 낸 게 없어요. 5개월 동안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변으로 선급 비용을 깝니다. 먼저 낸 게 아니니까 5개월치는요. 네, 계산하시면 이게 5개월치가 60만 원일 것 같아요. 60만 원. 진짜. 그리고 5개월치만큼은 우리가 비용이 맞죠. 제때 낸 보험료가 맞아요. 그렇죠? 보험료가 맞는데 회사가 보험료 처리를 안 했어요. 맞죠? 1년치 내면서.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거 잡아야겠죠 이번에는. 좀 안 잡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조금 되게 주력하셔야 돼요. 네. 대변에 성급 비용 50만 원 까고 처음에 성급 비용 다 처리했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다음. 자, 3번은 현금과부족인데 단기 중에 현금과부족이 발생을 한 거죠. 단기 중에 현금과부족 발생했으니까 기말에 현금과부족 분기를 끊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현금과부족의 내역을 알죠? 12월 30일 날. 뭐냐면 20만 원은 800번대 접대비고요. 거래처 축의금이니까. 그 다음에 판매부서의 퀵비는 여러분들 운송비죠, 운송비. 판매부서라는 건 수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용 대우돼야지 이제는. 그래서 얘는 운반비가 돼, 운반비. 퀵비. 운반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판매부서니까. 그래서 25,000원은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차변에 운반비. 빠꾸가 대변하니까 대변에 현금과부죠. 얘는 41페이지입니다. 아까 했던 2페이지. 아까 했던 문제 4번에 이거 성급 비용은 50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은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4번은 뭐예요? 유동성 장기 부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 차입금이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 대체시키는 거. 사변에 장기 차입금, 유동성 장기 부채. 우리가 채무니까 거래처 가지고 이게 120페이지. 자, 문제는 5번이 문제였어요. 5번.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700개 이거는 수량이죠, 수량. 맞지? 개는 수량. 얘는 뭐 이제 취득 단가니까 한 개당 가격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기말 원재료가 70만 원이다라고 준 거. 얘는 70만 원 육답으로 준 거예요. 뭐냐? 내가 기말에 실제로 우리 재고자산은 뭐죠? 이 세 가지 정도 재고자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재고자산은 우리 실지재고서 거. 실제로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700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한 개당 1,000원 주고 산 놈이에요. 그럼 기말에 70만 원어치 원재료 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수량이 같으니까 뭐 수량이 부족한 거 아니죠? 맞죠? 그럼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건 자동결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에는 1000개 곱하기 700 입력하시면 돼요. 700개 곱하기 1000원 입력하시면 돼요. 뭐가 되는 거고. 그럼 제품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제품도 내가 기말에 실제로 제품 창고 들어가 보니까 550개가 남아 있고요. 한 개당 2,500원 주고 취득한 게 550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게 기말 제품의 금액이 되겠죠. 그죠?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의 1,300가 137만 5천원. 네, 문제는 얘입니다. 상품이에요. 자, 상품은 기말에 창고 들어가 봤더니 880개가 있고요. 상품이 한 개당 1,500원 주고 산 놈이에요. 그럼 기말 상품은 880개 곱하기 1,500원짜리로 남아 있겠죠. 기말에 실지재고사법상 그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우리가 방금 봤던 실지재고, 왜냐하면 재고자산은 무조건 실지재고 조사법 쓰니까 여기에 한 개당 1,500원 주고 취득한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기말에. 그럼 우리 기억나시나요?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를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다 매출 원가로 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매출 원가로 보니까 우리가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건 다 매출 원가가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이거 있죠. 우리 수량 부족분은 간모가 있 간모. 맞죠? 간모는 정상 간모가 있고 비정상 간모가 있어요. 정상 간모는 우리가 매출 원가로 봤죠.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라 우리가 재고자산 담보 점수이라는 영업의 비용을 받고요. 그 말은 뭐냐? 이게 만약에 정상 간모랑 회계 처리가 없어요. 왜 없냐면 창고 안에 들어가서 내가 조사했어요. 그럼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 다 매출 원가가 되거든요. 근데 정상 간모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지만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 매출 원가 아니다. 나는 표시 합의서 대체 걸어줘야 돼요. 맞죠?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너는 재고자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 타계정 대체 여기서 배웠어요. 제 비정상 간모에서. 맞죠? 요거 70개 곱하기 한 개당 1,500원 주고 산 게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여기 간모 금액이 되는 거야. 수량이 70개가 없어졌고 한 개당 1,500원 주고 산 게 없어진 거니까 담보된 금액은 105,000원인데 다 비정상 간모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타계성치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 잡아 빼고 근데 이 상품이 지금 매출 원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니까 비정상 간모 똑같이 타계정 대체 문제예요. 얘가 교재 어디 있냐면 67페이지. 67페이지는 정상 간모하고 비정상 간모 어떻게 처리하는지 있고요. 그다음 68페이지 예제. 68페이지 예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아마 봤었을 거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실지 재고 그 실지 금액을 다 넣으시면 돼요. 알아서 매출 원가 들어가고 정상 간모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안 하고 분개를. 비정상 과목이면 다른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그걸 해야 되기 타겟을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죠? 네, 이렇게 하고 전표 추가하고 누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동 결산을 했으니까. 그렇죠? 전표 추가 마지막에 누르시고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에 1번. 자, 얘가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급여자료 입력이네요. 급여자료 입력이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니까 뭐 상호는 입력 안 하는가 봐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볼 게 기본급하고 10대 직책수당 뭐 과세죠. 과세고 문제에서 12월분 급여 지급일은 12월 30일이다 라고 했으니까 12월분 12월 30일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대는 비과세 받네요. 그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받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20만원 비과세였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네요. 모두 월정액 여러 체크하라라는 건 정기적으로 주는 거다라고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수당 아니면 다 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하라고 돼 있고 공제 등록은 건들지 말래요. 그리고 전월 미완급세액이 20만원이 이월됐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12월 30일 얘는 세팅이 세팅이 자 상여는 부로 고치셔야죠. 여러분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월차 수당도 없으니까 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여러분들 부정기로 세팅되어 있었을 거예요. 맞죠? 이거 정기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사용하는 놈이니까. 되셨어요? 월정액 정기가 월정액으로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야간근로 수당은 없었죠. 문제에서 수당이. 그래서 얘는 부니까 부정기로 거시든 아니면 정기로 바꾸시든 상관없어요.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건 다 사용하는 애들을 정기로 돌리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비과세는 등록할 때 여기서 F2번 누르시면 되잖아요. 그죠?
F2 여기서 비과세 연구기관 등 그죠? 얘도 똑같이 전기로 돌리셔야 돼요. 월정이부터 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고 그리고 공제 등록은 추가적으로 할 게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공제 등록 건드릴 게 없어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얘는 나머지는 입력 잘 하시면 되는 사항이니까 패스하고.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서 우리 전월 미환급세 입력하잖아요. 전월 미환급세 12월 12월. 네, 여러분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시험에서 지금 내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 좀 왜 미뤘냐면 좀 기억 시험 보기 며칠 전에 해야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뭐냐면 옛날까지는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만 하고 끝내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죠. 여기 전월 미환 20만 원 끝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태까지는. 맞죠? 이제 전자신고를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뭘 내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전자신고로 홈택스 가서 하는 거죠.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홈택스 신고하는 거 두 문제를 낸대요. 4월 달부터. 저 원망하지 마시고 피해자 여러분들. 첫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 두 개. 그러니까 신고서도 우리가 여태까지 작성만 했죠. 그걸 전자신고를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고서는 오류가 좀 떠가지고요. 제가 어저께 전화를 좀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신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들이 문제에서 준대요. 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자신고 하는지 알고 계시면 돼요. 좀 따라해보시고 이게 가끔씩 컴퓨터에 오류 생겨가지고 안 뜨는 분들 계시니까 혹시라도 안 뜨시는 분들은 제 거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하면 전자신고할 수 있냐? 여기 있는 마감을 클릭하시면 마감. 네, 마감을 클릭하시고.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여러분들 꼭 신고해야 되거든요, 국세청에. 그렇죠? 신고 안 하면 가슴 때려버려요. 마감 누르시고 여기 아래 마감이라고 보이시죠? F8번 이거 누르시고요. 되셨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면 이 맨 오른쪽에 전자신고라고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는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서 안 되면 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접 신고하는 거니까 세무대리인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럼 직접 신고하는 거면 납세자 자신 신고니까 2번으로 돌리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가 직접 신고하는 거. 지급기간은 우리 방금 12월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급기간 치시면 돼요. 12월부터 12월. 당연히 신고랑 원천 신고 다 전체 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또 제작 경로는 얘가 C 드라이브로 제작이 돼요. 계속 해볼게요. 엔터, 엔터, 엔터.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제작 일자에 아무것도 없죠? 요거를 제작을 해서 홈택스에서 불러와 신고하는 거예요. 제작이 어딨냐면 위에 있어요. F4번 제작.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작 누르시고 뭐가 생성됐다라고 뜨죠? 시드라이브 가면 뭐가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우리 홈택스 가가지고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비밀번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1, 2, 3, 4, 5, 6, 7, 8 많이 쓰실 거예요. 주로. 그게 제일 간단하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부 쓰시든 아시죠? 그래서 뭐 111, 111 됐든 아셨죠? 8자리 정도 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 바로가기 하시면 이제 홈택스 교육용 화면에서 뜨는 거예요. 홈택스 바로가기 누르시면 자 뜨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무시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돼요. 닫기. 자 닫기 누르시면 여기 변환 대상 파일 선택 보이세요? 여기에서 우리 방금 아까 제작한 거 있었죠? 그걸 불러오는 거예요. 찾아보기 위해서요. 자, 불러오시고 이거 오류 뜨시는 분은 가끔 계실 거예요. 얘가 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쭉 내리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정한 날짜를 좀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가장 최근 거부터 하는 거. 여기 수정한 날짜를 몇 번 클릭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올림 차수입니까? 맞죠? 수정한 날짜 가장 최근 걸로. 알죠? 아니면 우리에게 그게 있잖아요, 마우스 휠이. 하셔서 열기 누르시는데 이게 가끔씩 오류 뜨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원 컴퓨터가. 제 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와요. 원래는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여기에 진행 현황 여기 있잖아요. 이걸 순서대로 다 누르시는 거예요. 오류 없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형식 검증하기. 비밀번호 뜨죠? 아까 여러분들이 세팅하셨던 비밀번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 검증 결과 확인하기.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오류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형식 검증은 오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 결과 확인하기 누르고, 그러니까 내용 검증도 오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하면 오류가 없으면 이렇게 떠요. 전자 파일 제출하기 누르시면 끝나게 끝이에요. 뭔가 더 우리가 뭔가 이론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끝이에요. 이렇게 하래요. 이걸 내겠대요, 앞으로. 자, 신고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서는, 자,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냐. 원래 신고서도 지금처럼 해요. 아시죠? 지금처럼 하는데, 신고서는 문제에서 언급을 주겠대요. 뭐를 마감하고 이럴 건지. 아시죠? 원래는 우리가 마감을 했죠. 오류가 떴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화를 했거든요. 해당 담당자한테. 그 세무사에 좀 전화를 많이 받았나 봐요. 좀 실증난 말도 좀 얘기하더라고. 저 하도 막 전화 많이 받았나 보다.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바로 끊더라고. 고객이 전화했는데 본인이 끊었어. 짜증나게. 그거 전화했는데 본인이 끊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 오류가 나는 부분은 본인들이 다 오류를 메꾸겠대요. 그리고 문제에서 신고서는 마감을 어디를 할지를 서류를 주겠대요. 어디 가서 마감하세요. 예를 들면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서 마감하세요. 이런 걸 주겠대요. 아시죠?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신고서는 보시면 우리 아까 신고서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보시기만 하세요. 오류 떠서 안 떠요. 이게 오류 떠가지고 이게 팔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마감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류가 이렇게 많이 떠요. 이런 거 없게 해도 돼요.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에도 전자신고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랑 똑같이 합니다. 맞죠? 신고 연월 입력하고 뭐 4월부터 6월이었죠 아까? 네. 여기 똑같이 있어요. 제작, 콘텍스트 바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얘는 지금 오류가 떠가지고 제가 어떻게 못 보여드려요. 아셨죠? 이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감하라는 것만 잘 찾아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한 내용이니까 설마 거짓말 치진 않겠죠? 네, 갈게요. 자,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또 나왔죠. 부양가족 탭 수정하라고. 그래서 또 부부부부 고치란 얘기죠.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부부부부 다 고치란 얘기 일단 너희들이 바로. 그 다음에 월세 탭 입력하라고 물어봤던 월세세액 공제 물어본 거 같네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보니까 자료 1번이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생계 요건은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항상 뭐를 보셔야 되냐면 본인 한부모 보셔야지. 한부모. 그죠? 한부모가 안 되죠. 이 배우자가 있어요. 탈락. 그리고 본인이 남자니까 부녀자는 안 되고요. 부녀자 문제는 안 되고. 여기 연말정 어디가 있냐? 여기 연말정산 쪽에 부양가족이 있어요. 박대박은 본인 공제만 가능하겠죠.
되셨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아버지는 60세 이상이니까 나이 만족하시죠? 그죠? 나이 만족하시고 소득금에 만족해요, 만족 못해요? 아버지. 소득금에 만족하죠. 보건당첨금밖에 없어지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60세 이상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가 60세 이상이니까 나이 만족. 총급이 500인데 소득금이 만족, 불만족? 만족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소득금 요건이 있었죠. 원래는 8가지 소득금에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이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총급이 500만 원 이하면 충족한다. 그거 마지막 두 번째예요. 맞아. 이때 사람들이 부끄럽거든요. 총급 500만 원, 100만 원 넘어가자 이렇게. 조심조심. 그래서 만족합니다. 이분은 장애인 복지법이니까 장애인 문제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머니는 장애인이라는 걸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김유진 어머니는 여러분들 60세 이상 거셔도 상관없어요. 맞죠? 장애인 걸었고, 왜냐면 여기 장애인 바로 걸어주니까. 혹시라도 60세 이상 거시고 여기 장애인 1번 하셔도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은 따지는데 소득금에 만족하네요. 그죠? 만족하니까 얘는 배우자. 네, 서지의 배우자 문제 가능. 배우자 바꾸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서민우, 처남. 처남은 형제자매 쪽이죠? 그럼 27세면 나이 탈락.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그리고 소득 없어요. 근데 나이가 탈락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 공제가 안 되겠네. 여기 서민우는 부 그대로 세팅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 14살이니까 20세 이하 만족하고요. 소득 없으니까 소득도 만족하고요. 그죠? 왜냐면 20세 이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녀세 공제 가능하니까 자녀 누구나 합쳐져 있고 되시겠죠? 네, 문제는 요노시키가 가장 핵심이었어요. 요노시키 당연히 아름다운 자녀죠. 그죠? 5살 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200만 원. 맞죠? 부적부. 맞죠? 그래서 이 하연이는 소득 금액이 탈락이 있는 사람이 탈락. 탈락이니까 네, 박하연은 그대로 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조심하실 건 박하연은 뭐밖에 안 되냐면 의료비밖에 안 돼요. 박하연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득 금액 탈락인 놈이니까. 자, 이제 연말정산인데 여기 국세청 자료라고 가정이라고 줬죠? 맞죠? 우리 항상 의료비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의료비부터. 자, 의료비는 XX 나이 소득금에 둘 다 안 따지는 놈. 자, 그럼 어머니는 얼마대요, 어머니? 100만 원 가능하죠? 왜냐면 간병비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간병비.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100만 원. 장애인이시죠, 어머니가?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안 되겠네요. 그죠? 미국 병원에서 치료니까. 네. 우리가 의료비 쪽은 여기서 하잖아요. 의료비 지급명세서에서요. 여기서 하죠. 의료비 지급명세서. 여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박대박 F2번으로 불러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F2번으로 해당 부양가족 불러오시고, 국세청 자료로 줬죠? 국세청. 그 다음에 100만 원이고요. 문제되는 거. 난임 아니고 산후조리원 아니니까 괜찮고.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였죠? 자, 닫고. 이거 하나밖에 안 됐죠? 닫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연말정산 입력 클릭해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하셔야 돼요. 의료비 문제 같은 무조건. 이거밖에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게 잘 막혀져 있어요. 의료비 문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따지는 동네입니다.
자, 근데 우리 소득금액 탈락인 놈이 그 아까 하연이었죠? 걔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없네요. 그럼 아버지가 보장성 보험료 80만 원, 괜찮고 나이 소득금에 둘 다 만족하시는 분이었고요. 네, 어머니 소득금액 만족하시는 분이니까 괜찮고, 그죠? 그럼 보험료는 일반의 80, 장애인의 1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메인은 교육비예요. 메인은 교육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교육비는 나이를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은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럼 본인은 유일하게 대학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1,100만 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처남은 나이가 탈락하지만 교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 안 따지기 때문에. 하지만 대학원이라서 안 되는 거죠. 대학원은 본인만 되니까 탈락. 그래서 대학교면 가능해요. 대학교면. 그 다음에 자녀 박하나 중학생이었죠? 여러분들 교복 얼마까지? 50 체험은 30 이거는 꼭 외워주시 한도 안 외워주면 난리나요. 그래서 80만원 가능. 핵심은 자녀가 안 되죠. 하연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취약전 아동이 핵심이 아니라 소득금액 탈락인 놈이에요. 맞죠? 소득금액 탈락인 놈이니까 교육비 공제 아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탈락. 그게 핵심이에요. 이때 많이 입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거 제발 적어놓으세요. 미리. 아시죠? 위한사전 나오면 무조건 이거 적는 게 여러분 실수 없애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 직계준손익이 원래 안 되죠. 교육비는. 근데 여기 또 있죠. 장애인 재활교육 특수교육비래요. 이때만큼은 직계준손 가능하죠. 예외적으로. 네, 300만 원은 가능하시겠네요. 교육비는 여기 초중 취약자는 안 됐죠? 초중고 아까 80 현장하고 교복. 그다음에 본인은 대학원 미천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장애인 특수교육비 300만 원. 되셨나요?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기부금. 자,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됩니다. 다행이네, 되네요. 그리고 기부금도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금액은 따져요. 그렇죠? 혹시라도 그 하연이가 기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처남은 나이 탈락이지만 기부금 동네는 소득금액밖에 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 연구비는 이게 법정기부금이었을 겁니다. 맞죠? 국공립하고 사립 차별 안 된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법정기부금. 법정 당해 기부금의 50만 원. 이 법정 기부금 중에서 단계 문제되는 기부금. 그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15만 원 되는데 10만 원 이하 분이 10만 원이고 10만 원 넘어가는 게 5만 원이잖아요. 이게 다시 내는 거죠.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일단 신용카드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탭 좀 바꾸기 귀찮아서. 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액 따지는 동네. 그래서 만약에 하연이가 썼어도 안 돼요, 이것도. 자, 보니까 아래 항목이 포함됐대요. 일단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은 중복되니까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회사 경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회사 경비라는 건 뭐예요? 회사 비용 인정받는 거잖아요. 맞죠? 비용 인정받았는데 다시 신용카드 문제까지 하면 이중문제. 안 됩니다. 원칙은 이중문제 안 돼요. 그 다음 면세물품. 안 되죠, 여러분. 면세. 국가가 허가를 해준다면서요, 여러분. 국가가 아는 소득이에요, 이건. 카드를 안 들고도. 그래서 신용카드 이거 네 가지가 다 중복되거나 아니면은 안 되는 애라서 안 되겠네요. 다 빼시면 이게 2,170만 원. 2,170.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현금 영수증 돼요, 안 돼요? 가능하죠?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지출이니까. 네, 보장성 보험료. 잘 안 되죠. 네, 금융기관의 소득은 국가가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조심 이런 거. 신용카드는 항상 국가가 알 수 있는 소득은 안 돼요. 되셨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2,130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오케이. 넘어가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월세. 월세는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야 받을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총급여 5,500이 괜찮아요. 그리고 84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이하 맞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얘는 기준시가 안 따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건 이게 만약에 얘가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안 돼요. 90제곱미터면 얘가 3억 이하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안 되겠어요. 되면 나쁜 놈이 나쁜 놈. 어린 시절이 불우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너희도 한번 죽어봐 해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월세 주택 임차도 내가 내 부양 가족을 위한 지주도 돼요. 근데 그 부양 가족이 나이하고 소득금액 단축해야 돼요. 그랬었죠? 근데 서지혜가 누구였지? 그 아내였나? 아내? 아내면 어차피 나이 안 따지죠? 그 아내가 소득금을 완전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누구죠? 하연이 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연이 거는. 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입력은 안 했는데 여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의 열심히 적으시고 참여. 주민번호 111 할게요, 여러분 그냥. 자, 여기 유형은 F2번 누르시면 뜨죠? 아파트. 주소지는 뭐 인계동일 하겠냐? 할게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연간 월세액은 2021년도 다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840만 원씩 840만 원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연간이니까. 힘들어. 되셨죠? 자,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이제 이론할게요. 좀 쉬겠습니다.